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전성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윤용호 원장님한테 이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약간 캐주얼한 느낌의 모임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 충분히 제가 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한 포스터를 딱 보내주셨을 때 처음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캐주얼한 모임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충격을 먹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포멀한 모임에 너무 많은 저희 유명하신 대가분들이랑 이런 교수님들 그리고 박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사실 지금 되게 좀 긴장도 되고 살짝 그런 위축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생각으로 이 발표를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 여기 계신 대가님 분들로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서 제가 먼저 한번 마중물로 발제를 제가 연구해왔던 것 생각해왔던 것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1시간 정도 발표를 드리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두 가지라도 뭔가 새로운 게 있었다 조금이라도 생각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라는 정도만 돼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을 맡고 있고 원래 베이스는 지리학입니다. 지리학으로 이제 학사 석사를 하고 최근 2022년에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다시 복귀한 지는 한 2년 정도 채 안 됐고요. 국토연구원에서 일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있는 지금 연구로는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이랑 제주도 장기주거종합계획 연구를 최근에 연구 책임을 맡았었고 그리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국토부로 하는 연구에서 이주대책하고 물량배분 쪽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연구와 관련해서는 행태 분석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질적 연구 방법론과 양적 연구 방법론을 결합한 믹스드 메소드를 활용해서 과연 주택가격 상승기에 실제 시장에서 어떤 행태가 있었느냐 이런 연구들도 작년에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택 관련 여건 변화와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 왔습니다. 주택 관련 현황이 어떤가? 현황이라는 게 결국 이제 나중에 정책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고쳐야 될 게 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보기에는 시간이 저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중요한 팩트들 위주로 주택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여건 변화. 앞으로 그러면 현황은 이런데 앞으로 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말하는 수학 분석에서 말한 것처럼 기회적인 여건 변화. 그 다음에 위협이 될 여건 변화. 우리가 단순히 이제 변화로서 대응해야 될 것들, 이런 여건 변화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다음으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해외 주거 전략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이런 현황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여건 변화를 직면하고 있을 때 외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우리가 중장기 주거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정책 방향과 함께 중장기 정책 과제에서 주택과 관련된 공급, 재정비, 그리고 주거복지, 그리고 시장, 커뮤니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조금 자세하게, 어떤 것들은 러프하게 다루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 과제 부분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들은 좀 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잘 알고 있고 정부 정책으로도 충분히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스킵을 하고 약간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슈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들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넣어놓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다들 아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심으로 한번 다루어봤습니다. 주택 관련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 수급 문제죠. 수급의 변동폭이 되게 크다 또는 공급의 변동폭이 되게 크더라.
그리고 지금은 보이시겠지만 아주 줄어들고 위축되고 있는 시기더라. 뭐 잘 아시겠지만 주택 시장 즉 주택 가격은 낮아지는데 건설비 공급 가격은 높아지니 공급 단가가 높아지니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반복되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까 생각하고 시장 불안 반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 단순히 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뭐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가구의 주택 구매 능력이 감소되었다. 이 부분은 위에 있는 시장 불안과 결국 연결되는 부분으로 가구의 주택 구매 능력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결국 주택 구입을 위해서 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주택과 빈집은 증가하였으나 멸실 수준은 지금 정체 상태다. 이거는 해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트렌드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소위 말하는 재정비를 필요로 하는 주택 수는 당분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비는 아직 뭐 공급 역량의 문제이든 시장 조건의 문제이든 규제의 문제이든 정체되고 있더라. 멸시 수준이라는 건 결국 재정비를 위해서 대부분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하죠? 재정비를 위해서 이제 주택을 부수는 그런 숫자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 원래도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전세 사기 문제나 이런 전세 리스크를 체감할 수 있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게 조금 더 지속되고 있는데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가구가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 트렌드 흐름 그러니까 변화량 델타는 분명히 계속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 절대량이 30만이 넘는 가구가 지하 반지하에 거주하는 등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숫자 자체가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레벨로 봤을 때 많이 있더라. 그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증가하였으나 개보수 및 관리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 노후주택 증가하고 결국 연계되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잘 아시는 용구임대주택 특히 용구임대주택이 1990년 전후에서 많이 공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30년이 지금 넘어가는 그런 사항들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하였다는 말도 앞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다는 것과 같이 증가했지만 이게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 사례를 들면 약 20% 가까이가 사회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팅 리스트에 100만 가구 이상이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가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들어갈 때까지 엄청 고생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가 할 때 그게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건 변화 부분입니다. 여건 변화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인구, 가구 이런 문제를 포함한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국토공간, 환경 및 주거문화의 변화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출산 심화, 인구 감소 전환, 고령화, 1, 2인 가구 증가, 이주 인구 증가, 지속. 따로 설명을 제가 안 들어도 다 너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고 그래서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상대적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진입했다.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트렌드로 갈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아주 초단기는 아닐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저출산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물가도 높아져서 가계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높아진 그런 상징적인 두 가지 이슈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국토, 공간, 환경 및 주거 문화 변화입니다. 그래서 국토 및 도시 단위에서의 양극화 심화라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다차원적인 공간 양극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 그 다음에 농촌과 도시의 문제, 그 지방 거점 도시와 지방 주변 지역의 문제, 그리고 도시 내에서도 구도심과 신개발지 신도심의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양극화, 다차원적인 양극화, 조금 센 표현이긴 하죠. 다차원적인 분화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양극화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노후주택 증가 아까 잠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와 이에 대응한 친환경 탄소저 감소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더라.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라는 게 주거, 주택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해,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재해, 재난에 대응한 안전 이슈, 주거에서의 안전 이슈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탄소 저감 압력이 국제적 글로벌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주거 측면에서도 어떻게 탄소 저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이렇게 두 가지, 또 친환경 이슈, 이런 것들 두 가지 측면에서 기후변화는 주거 측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심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실제 주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좌우할 때 예를 들면 층간소음, 주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은 문제가 좀 아니면 층간 흡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갈등이 좀 심화되는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건수로 봤을 때도 예전에는 이웃끼리 그냥 해결하던 게 이제는 다 뭐 법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건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에서는 또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갈등의 문제가 조금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여건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마트홈 보급 확대 및 부동산 신산업 발전, 공유주택 및 주택 공유 서비스 확산. 스마트홈 보급 확대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영향을 앞으로 미래 주택에서 미칠 영향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체계에서 솔직히 건설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투자를 굉장히 좀 아끼는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패드와 관련된 것들도 얼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거의 뭐 10몇 년간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이제 비용의 문제와 이제 우리가 얻게 될 효용의 문제가 같이 겹치는 문제니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프로테크는 잘 아시겠죠. 여러 가지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 관련해서 빅데이터 이런 것들 분석해서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 활성화에 따른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공유주택 및 주택 공유 서비스,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영향력이 잘 안 드러나 있지만 유럽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유럽의 중심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점점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이런 부분에서 있다면은 또 문제가 충분히 앞으로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도시들의 장기 전략 계획의 제일 첫 번째 주제가 관광객들의 어떤 이런 관광객들 증가와 주거 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제시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그리고 안전안심 주거에 대한 요구 증가, 잘 아시겠지만 1인 가구 증가나 고령자 가구 증가하면서 범죄 및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요구가 증가. 솔직히 아주 뭐 빠릿빠릿하고 뭐 튼튼하고 방어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고 이동에 조금 제약이 있거나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재난이 닥쳤을 때 대응 속도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위험, 범죄적인 위험으로부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 안심 주택에 대한 요구가 또 더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다. 그리고 임차인 보호 필요성 대두, 뭐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로 대두되는. 그래서 사실 전세라는 게 과거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인 통념상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지속이 돼 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택 가격의 급등락과 함께 모든 게 전세 사기는 아니었지만 사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사기를 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역전세난인데도 역전세난에 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케이스도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이런 보호 필요성이 또 대두되더라.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주거 문화가 확산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새로운 용어들이었는데, 뭐 호모 지쿠스, 다들 이제 집에 좀 속된 말로 짱 박혀서 집에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만들어 먹고 음식도 시켜 먹고 이렇게 하는 호모 집 안에서 뭔가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그리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역시 그 뭐라고 해야 돼, 경로 의존성이 남아가지고 과거보다는 확실히 집에서 뭔가 활동을 더 하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성상에서 결국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의 더 요구, 소요가 더 높아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주거 공간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주택 쪽에서 이런 사람들의 소요에 대응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여건 변화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해외 중장기 주거 전략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철자가 잘못됐습니다. 옥스팜인데 R을 빼야 됩니다. 옥스팜, 영국의 유명한 체리티 단체고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을 유명하죠. 이 외에도 미국 의회 산하의 어떤 기관들, 이런 기관들에서 냈던 메가 트렌드와 관련된 또는 글로벌 트렌드와 관련된 보고서들 몇 개를 검토를 해보니, 결국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메가 트렌드로 주거와 관련된 것들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게 기후변화, 자원고갈, 국제경제 지형변화, 고령화, 도시화, 국제적인 이주증가,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불평등과 갈등 심화,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뽑힐 수 있었다.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시자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로벌 트렌드 하에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장기 주택 전략 계획 또는 하우징 스트래티지 플랜이라든지 또는 하우징 스트래티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영국에서 2017년에 했던 장기 주택 계획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재적소의 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 사실 이제 이 보고서의 제목이 픽싱 아웃 브로큰 하우징 마켓이라고 해서 우리 영국의 고장난 주택 시장 고쳐보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보고서인데, 결국 공급이 안 되더라.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 이유들을 찾아서 공급을 잘 하기 위한 계획들이 3번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4번은 하지만 공급은 긴 이야기니 단기적으로 또 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뭔가를 제시하겠다 해서 즉각적인 가구 지원 시행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영국의 주택 공급이 조금 축소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약간 시사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처 정부 시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민영화라고 해서 사회주택을 다 팔고 공공에서 직접 공급하는 주택 공급량을 확 줄였습니다. 없앴습니다. 아예. 그때 대처 정부 이전까지의 영국의 연간 주택 공급량이 한 30만 호 내외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처 정부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면서 그 이후에 15만 호 안팎으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유지가 되는데, 영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주택 수요는 약 30만 호 정도로 정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공공의 특히 지방 정부가 담당하던 주택 호수 한 10만 호 정도가 확 줄어든 게 회복이 안 되고 15만 호 수준에서 아무리 그 뒤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더라 하더라도 16만 호, 17만 호까지는 올라간 경우가 있는데 20만 호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서는 사실 독과점 영국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기업 디벨로퍼 중심의 구조가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 몇몇 대기업 디벨로퍼들이 과점 형태로 되어 있으니 수익률이 확실하게 나는 애들만 이제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되니까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잘 나아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디벨로퍼가 된 이유도 영국 또한 주택 경기의 부침이 심한데, 주택 경기의 부침이 심한 동안에 중소 디벨로퍼들이 다 소위 말하는 디폴트가 나버리는, 그래서 대기업들만 살아남게 된 그런 형태로 갔었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이 결국 과점 형태로 가면서 좀 작게 자기가 안정하고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 것 위주로 하는 것들도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더라도 너무 명확하게 그 이후에 15만 원 순으로 쫙 연결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보자 해서 뭐 다양한 자필 토지를 이용해서도 공급을 하고 결국 택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를 했고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사회주택 공급도 더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늘어났냐면 한 1,500호 정도 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 1,200호 정도 지방정부가 직접 공급했었는데 2022년에 제가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을 때 한 2,000호 가까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다시 또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계획을 제시했더라. 두 번째는 영국에서 뉴딜 포 소셜 하우징이라고 해서 그린펠타워 화재 참사가 2018년에 나면서 안전 문제, 사회주택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안전, 그러니까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택, 사회주택, 그리고 품질 높은 사회주택, 그다음에 거주민 민원의 효과적 계획과 거주민 권리의 권한화, 그래서 거주민의 권리 향상, 그리고 낙인 방지 및 커뮤니티 강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주택의 공급 확대, 그리고 주거 사다리의 강화,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장기주택 전략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 대부분의 정부에서 장기주택 전략으로 특히 최근에 다들 주택 가격의 급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얘기하면서 한 2018년부터 22년까지 50억 유로 정도를 추가로 재원을 예산 편성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택 건설 이런 것들도 강조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또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 확보를 하는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법적 틀을 만들어 보자.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좋은 임대인이 세입자가 되면 좋은 세입자일 거고 나쁜 세입자가 또 임대인이 됐을 경우에 나쁜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균형 잡힌 것들을 또 강조를 하더라.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비용 감소 및 숙련된 건설 노동자 확보. 숙련된 건설 노동자 확보 부분은 사실 유럽에서 꽤 중요한 이슈로 영국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모듈러 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독일은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돈도 많이 투자하고 기술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택부의 허드의 전략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주로 이제 커뮤니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는 소외된 지역 사회 지원에서 주민을 위한 공정한 커뮤니티 발전을 도모하자 이렇게 해서 세부 전략으로 주택 공정성을 향상하고 홈리스를 줄이고 커뮤니티 내 성공 사례 창출해서 이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범 사항들을 어떻게 성공시켜서 이런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투자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부담 가능 주택 공급 확대와 접근성 강화. 결국 여기도 이제 부담 가능 주택 공급 확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전략으로 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 보조 개선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담 가능 주택 공급 확대 부분은 잘 아시는 주거비 보조 부분하고 항상 이렇게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1990년에 이 허드의 차관보를 지냈던 아파가 교수의 위치 하우징 폴리시 이즈 베스트라는 논문을 보면은 항상 주택 바우처가 효율적인 건 아니라는 명제를 제시를 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나 지역에서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가 여러 가지 비용이나 효용을 봤을 때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 어떻게 밸런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 허드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전략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 보조 개선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 촉진을 하자. 그래서 자가주택 마련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강화를 좀 하자. 그래서 세부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한 주택 소유 지원, 접근성 높고 포용적인, 즉 모든 계층이 이용하기 쉬운 주택금융 시스템 창출 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발전 부분에서 결국 기후 변화에 대응한 것들, 환경 정의 이런 것들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도시 단위의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런던입니다.
2018년 사디크칸 노동당 소속의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노동당 아까 보여드렸던 정책은 이제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 총리 시절에 나왔던 정책이고 이건 노동당 소속의 시장이라서 노동당의 색깔이 좀 많이 묻어 있고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들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유유산업부지나 공공부문 소유 토지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소유 토지 중에 예시로 NHS라고 그 미국 그 영국의 병원 다루는 그 부처 소속의 땅까지도 막 주택을 짓기 위해서 가져와서 지은 사례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곽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의 인프라 수준 일부 분 뭐 저희도 똑같이 그 당연한 문제로 보이고요.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제뉴인리 어포더블 하우징 또는 홈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이게 노동당에 제시되는 의견이기도 하고 런던에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시행 계획으로 제시를 했는데 어포더블 하우징의 정의가 뭐냐 했을 때 주변에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주는데 사람 소득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포더블 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 주변 시세보다 싼 게 어포더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어포더블한 거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 가구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진정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추진해보자 라는 형태로 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했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기를 했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에어비앤비 확산으로 인한 가주택 이익을 막기 위해서 공유주택 플랫폼 기업과 협력 사실은 뭐 협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 쪽에서 데이터를 다 받아서 직접 관리를 하는 형태로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받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다는 얘기가 이 보고서에는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보지 않지만 실제 제가 런던에 갈 때 에어비앤비를 찾아보면 스톡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저 정책이 워킹하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입니다. 결국 여기도 뭐 적기적조의 주택 공급 이건 다시 얘기하지 않겠고요. 이 두 번째 다양한 니즈에 맞는 다양한 주택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제가 또 이거는 잘 다루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부담 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 역시나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 방안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자연환경 및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춘 주택. 이제 이쪽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에 와일드파이어 산불이 크게 한번 난 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때를 보니 결국 주거 차원에서 또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미리 회복력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대응을 해보니 똑같은 산불을 맞았을 때 커뮤니티의 대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사점을 말씀을 간단하게 7개로 해서 드리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더라. 공통이었죠. 그리고 주택 구입을 제어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더라. 그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부담 가능 주택 확대를 여러모로 공유하고 있더라. 이게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보지 못했지만 영국은 한 2,000원 가까이 늘어난 걸 확인했고 독일이 56유로 정도 추가 투입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어쨌든 확대를 추구하고 있더라.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택 부분 정책 추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한 주거환경, 영국의 화재 참사, 재난이죠. 그 다음에 호주의 와일드파이어 같이 그런 어떤 재난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주거환경이 강조되고 있더라. 그리고 커뮤니티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이 하고 있더라. 커뮤니티 부분에서는 뭐 안전한 주거환경과도 연결해서 역시나 얘기가 되고 있더라. 마지막으로 주거 기반 인프라 확장과 연계한 주택 공급이 추진되더라. 런던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호주 사례는 파리는 뭐 15분 도시로 유명한데 호주 시드니에는 그걸 30분 도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기반 시설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다들 인식하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주거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향상하고 개선하고 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간적 측면에서는 주택 근린 그러니까 주택 내의 품질, 환경, 주거 환경 그리고 주택 외부의 어떤 근린 또는 마을 이런 형태의 주택 외부의 주거 환경까지 포함해서 주거 환경 개선을 포함한 어떤 주거 수준의 향상. 두 번째로는 시간적 측면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 사회 갈등 해소 또는 공간적인 양극화라든지 여러 가지 오래된 주택의 개보수를 포함한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큰 의미의 지속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속 가능하냐.
결국 계속 이런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혜택을 받고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의 지속 가능성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임대료 부담, 구입 부담, 다양한 주거 관련 리스크,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거비 부담 완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거 수준 향상, 지속 가능성 개선, 시간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달성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 전략으로는 뭐 이 부분은 너무나 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좀 루틴하죠. 네. 그래서 공급 및 재정비, 복지, 커뮤니티, 시장 안정 네 가지로 제시를 해봤는데 이 추진 전략 네 가지가 전부 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랑 다 연계가 다 되는 것, 그 세 개가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강화라고 해서 주거비 부담 완화에만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거 수준 향상, 또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과도 당연히 갈등을 또 완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네 가지는 그 세 가지 목표에 다 연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추진 전략이 결국 대응해야 되는 주요 이슈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그 다음에 여건 변화 그런 것에서 나타난 또는 해외사 이런 것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들은 결국 시장 불안, 수급 변동성, 주거비 부담 심화, 임차에 뭐 필요 안전한 신주거 환경, 여전히 많은 취약주택, 인구비 가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저성장 고물가, 물가, 자연재해 급증, 탄소 저감 필요 점증, 국토 공간의 다차원적인 양극화, 노후주택의 증가 이렇게 하나 더 한다면은 빈집 증가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 갈등 심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 국제 이주 증가, 주거 문화 변화. 이외에도 빠진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일이 다 담지 못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중장기 정책 과제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재정 및 관련해서 크게는 뭐 키워드만 보시면 주택 공급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 기술 변화, 문화 변화에 동하자. 그다음에 지역 여건에 좀 맞추어서 지역 여건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정비 확대, 그리고 촘촘하게 관리해야겠다. 노후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사각지대들이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된 일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역할을 확대하자.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주택시장 불안 반복, 높은 수급 변동성과 관련했을 때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간이 중심이 돼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져가기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대 필요성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공공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거 면적 및 기능 향상을 적극 추진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주거 문화, 스펙트럼과 보호되고 뭐 호모 지쿠스라는 이런 형태에서 새로운 주거 문화에서는 주거 공간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기술 발전들을 접목을 해서 주거 면적 기준이라든지 주택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레이어드, 여러 가지 뭐 집 일을 할 수 있다든지 놀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기능을 향상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주거 면적 기능 향상을 통해서 주택의 어떤 기능적, 질적인 또는 면적, 규모적인 것들을 조금 더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의 안전한 주택 공급 유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재해로부터 뭐 안전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물과 관련된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주택이 건설될 때 하천변, 절개지 등의 시적 기능과 관련해서 좀 제도를 강화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2012년인가 강원 고성의 동해안 해변에 위치한 아파트가 사고가 유실이 되면서 옹벽이 무너지고 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개발 방식의 도심 재정비를 유도하자. 그래서 상업주거,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 복합개발 방식의 재정비 활성화를 유도하자. 또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도심 복합 활성화를 유도하자. 그래서 뭐 청년 안심주택과 같은 그런 어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복합적인 것들을 해서 이 안에다가 15분 도시나 30분 도시에 주창하는 필수 주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걸 넣는 것도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주택 재정비 유도, 이것도 뭐 너무 뻔할 수 있어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 차원의 노후 신도시 정비, 노후 계획 도시 또는 뭐 일기 신도시 재정비 이런 것들로 통칭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문제는 역시나 특정 지역의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노화가 된다는 문제고, 결국엔 순차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이런 것들을 재정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결코 빠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2006년도 입사했을 때 했던 과제도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이신도시 재정비를 지금도 준비해야 된다 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심 소규모 주택 재정비 사업 활성화 유도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소규모 주택 재정비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방안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재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규모 재정비도 결국은 조합이 건설사나 이런 쪽에 휘둘려 가지고 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소규모일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재정비에 있어서는 결국 뭐 공공이든 아니면 숙련된 어떤 전문가의 그룹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전인가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 주민들한테 뭐 좀 노후된 지역 전 주민들한테 공문 형태로 여기 소위 말하는 재개발 컨설팅 회사에서 다 뿌려가지고 여기 소규모 재개발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신청서가 올라온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완책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해봤고 이건 이제 주택 재정비와 부담감인 주택 공급과 제로 에너지 주택 공급을 같이 결합해서 하는 시범 사업 같은 것도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타이니하지만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 영국의 친환경 주거단지 이 사례 클라이밋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에서 보면은 약 600호를 건설하는데 이게 영국 도심에서는 최대랍니다. 친환경 단지로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영국에서는 되게 대규모인데 결국 도심 재생 브라운필드를 이용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데요. 도심 재생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그리고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한꺼번에 넣어서 시범단지 형태로 굉장히 좀 세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주택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도 시범 사업 형태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관리 사업지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슈 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됐을 수도 있으나 제가 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을 있습니다. 관리 사업지대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150세대 이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홀 등으로 건축물 안전과 관련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뭐 장기수는 충당도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조차 받지 못한 실정이 있었고 실제 특정 지자체, 광역지자체에 방문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자체에서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안전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날지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하든 제도를 만들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작게는 도시장비 사업 대상이 아닌 지역 내 노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제약 취약성 같은 것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 재건축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부수면서 자기가 겁나는 집들도 여러 채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집들은 지금 부순다는 얘기는 이런 재정비 사업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인데 그게 그냥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 이런 것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건데 이런 것들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강한 어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 관리 문제가 뭐 1인 가구와 청년층이나 취약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안 올리고 관리비만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임대료만큼 비싼 그런 기형제 구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컨트롤이라는 문제는 좀 그렇지만 이게 임대료는 못 올리게 규제를 받는 사업자일 수도 있거든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그러면 이제 꼼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희 연구원의 윤성진 박사가 과제로 해서 구체적인 시행 정책 방안이 어떤 건지 궁금하면 윤성진 이름으로 저희 연구원 보고서 찾아보면 아마 저 부분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민간과 공공 협력 강화 및 민간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검토해보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경기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중소형 디벨로퍼들이 다 디폴트가 나면서 대형만 나오면서 문제가 돼서 실제로 저희가 2년 전에 요크 대학에 있는 센터 포 하든 폴리시라는 그쪽에 장과 교수님 몇 명과 미팅을 하면서도
그쪽에서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디벨로퍼들이 없으니까 어차피 대규모 디벨로퍼들은 자기들은 이거밖에 못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게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적 수급 관리의 필요성도 점증되고 있지만 해외 사례에서도 건강한 주택공급 생태계 준비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 따라서 주택시장 위축기에 여기서 문제는 건강한 주택공급 생태계라는 게 망해야 될 기업을 좀비 기업을 살려두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가 괜찮은데 일시적인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걸러내서 그래도 좀 건강한 기업들을 중소기업이라도 위기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을 학대와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긴 하죠. 왜냐하면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이 만약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더 우선순위에 있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다른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강구. 이건 결국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큰데요. 결국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방식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좀 수반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택지 개발 사업 입지 선정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의 공간적 미스매치로 특히 공공임대주택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결국 이제 중앙과 지방이 협력 체계를 해서 중앙이 강점이 있는 재정, 그 다음에 사업 추진은 중앙 쪽에서 좀 중심을 맡아서 하고 구체적인 방안, 입지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훨씬 더 잘하니까 이렇게 좀 업무 분장을 해서 협력체를 구축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부동산 신상과 관련해서는 프로테크도 수도권에는 시장 투명성 향상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점주요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빈집 활용과 관련된 얘기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공유경제 기반 플랫폼의 지역 맞춤형 활용 규제 역시 서울도심 등에서는 좀 규제 중심의 필요성이 더 높지 않을까. 물론 서울 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농어촌 등 빈집 증가하고 주택 재고가 충분한 지역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주거복지 강화 부분입니다. 크게 주거 사다리 강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다음에 주거 안전망 그리고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향상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변화 및 세대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자. 그래서 레이어드 주택이나 홍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도 조정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대한 면적 탄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작으면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감안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자녀 양육가 등 미래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건 거의 명제처럼 지금 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이라고 붙여놨던 게 중장년층 가구 등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 지자체에 갔을 때 그 지역의 담당관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는 40, 50대 중장년층 1인 가구가 더 열악하게 나왔어요. 주거 실태 조사를 해보니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여러 가지 이게 당연히 지금 현재 저출산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것도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영국 런던의 진정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 제니언 옆으로 홈과 같이 지속 수준을 고려한 부담 가능한 통합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보자. 통합 공공임대 방식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등 지원이 되니까 어찌 보면 진정 부담 가능한 주택의 개념은 반영이 된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운영은 운영 주체의 부담이 높아져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H에 대해서 조금 그 상태를 보시거나 연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통합 공공임대로 이번에 시험 사업을 했을 때 생각보다 1, 2, 3분위 같은 저소득층 가구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서 그러면 소득의 연계해서 임대료를 받게 됐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적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게 돼서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작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소셜 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같이 감안해서 각 소위 말하는 계층별로의
기본 할당량을 주고 나머지를 이제 또 하는 것들 이런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높여보자. 그래서 특히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를 좀 적극 한번 추진해보고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단지는 생활 SOC를 결합해서 편리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도 높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비 지원 확대, 잘 아시겠지만 주거급여 주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지금 시행 초기 단계라서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지만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주택 바우처랑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같은 지원을 놓고 여기다 쓰느냐 저기다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밸런싱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되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선명하니 지금은 주거비 지원을 확대를 하되 여러 가지 밸런싱을 고려를 해서 속도 조절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자. 제시했고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 부분은 뭐 전세 사기와 관련된 임차 보호장치 마련 부분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보면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 직후 임차인 대항력 발생된 임대인의 근로당 정설권, 임대 계약 직후 주택 매도를 통한 보증금 편취, 매도보다 높은 전세로 임대 후 파산 동안 전세 무시. 이게 소위 말하는 다세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 방식이죠. 임차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겠다. 사실 이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계약이 필요한 특약상 학생 채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뭐 전자 중개거래 거래를 하면은 해서 그게 저 거래를 하는 순간 은행에 바로 정보가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제시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리스크를 해결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은 조금 더 엄격한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증보험의 의무화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왜냐하면 전세라는 게 다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사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용이 실제로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사전적으로 보증보험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 같아도 전세를 하기 전에 청년인데 그 정보를 찾아서 보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간단하게 그들에게는 간단한 정보를 이거 여기서는 전세 보증보험 회사에서 했는데 70%밖에 못 해준다더라. 뭐 여기는 80%까지 해주는 우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 그것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 또 전세제도 전체의 작동 원리와 관련해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비와 연계한 유대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 거주민들을 위한 유대책을 좀 강화를 하자. 사실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로 거주해 고령자 저소득층 임차 가구의 주거안정 이슈는 역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정비 연계대책, 이주대책을 유주민 커뮤니티 내 네트워크가 삶이 지속되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들의 삶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가장 재정비에서 좋은 이주대책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옆에 이주단지를 똑같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바로 옆에 이주를 시키고 같은 커뮤니티가 하게 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원칙으로 이런 삶이 계속되기 위해서 지리적 근접성, 유형 및 주택 유형 및 규모의 유사성,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주대책을 세워보자. 특히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밀집된 지역에 대규모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데 대치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유형 및 규모가 유사한 걸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게 물량을 조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자. 이런 원칙 하에서 이주대책을 강화해보자. 그리고 주복지 전달 체계 강화 부분도 지역 주복지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이런 고도화를 해보고 이런 현장 단위로 할 때 통합적인 조정을 위해서 통합 광역 단위도 한번 고민해보자. 그리고 다들 너무 중요성을 공감하실 주거복지 재원을 결국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LH의 임대주택의 어떤 운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가능할 것인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결국 공공임대주택단지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훌륭한 물리적 어떤 시설적인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기반의 통합복지 실현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커뮤니티 육성과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적 주거환경 조성, 안전안심, 미래형 선진 주거문 조성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렇게 소셜 믹스, 에이징 믹스와 같은 것들을 좀 하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See the person이라고 해서 주택을 보지 말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주택정책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 간의 갈등이 없는 존중과 배려의 주거문화를 형성해보자. 물리적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큽니다. 뭐 층과 층 사이 두께를 얼마나 두껍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물리적 측면에 그것과 함께 문화적인 측면 또는 배려의 측면들도 계속 강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주거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주거복지의 어떤 통합정책도 한번 이런 것들 연계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재재난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아까는 주택 공급이었고요. 재재난의 안전한 주택 공급이었고 이건 주거환경 조성을 해서 결국 뭐 50년 단위 폭우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100년 단위 폭우에서 견딜. 그러니까 110년 단위로 올게 오면은 손 놓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나머지 빈틈에 대한 부분은 커뮤니티, 사람, 그런 마을, 그런 네이버후드에서 대응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 주택 특성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가구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거복지 주체, 센터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하, 반지하 등 열악한 주택 가구, 거주 가구는 결국 요거죠. 주택 측면에서의 취약주택이냐 비취약주택, 가구 특성이 취약가구냐 일반 가구냐 뭐 노인이나 장애인 있는 따라서 취약주택의 취약가구는 당연히 긴급하게 바로 정리를 해야 될 거. 바로 이주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덜 그럴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완화해 갈지를 고민하면 되겠다. 을 제시했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기술 발전이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범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생활 침범인 것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1인 가구 증가하는 자체가 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겠다. 그리고 미래형 선진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 선진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서 이 주거학회라든지 주거복지 포럼이나 이런 학회 및 전문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시장 안정유도부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모니터링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분석 틀에 기반해서 시장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검토하고, 시장 위험 측정 지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자. 그러면 더 잘 와닿고 사람들 레벨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주택금융을 준비해서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임대차 시장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해보자. 그래서 우수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소형 디벨로퍼의 어떤 건강한 디벨로퍼의 어떤 지원 이런 것과도 연결해서 리치의 신모델을 개발해보자.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유도해보자 해서 신기술과 접목한 신산업을 발전해보고, 기존 부동산 신산업과 기존 사업자 간 갈등 조정 기능의 소유자 보호를 강화하자. 결국 기존에 있던 중개업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과의 갈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것들이 오면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것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빈집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농촌 주택과 관련한 부분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빈집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정확한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통일 이런 것들, 실제 법에 따라서 빈집의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지역 맞춤형으로 관리나 활용 등의 틀 아래서 멸실시킬 것이냐 개보수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 농촌 같은 경우에는 결국 빈집 문제가 제일 심각한 부분이 농촌이기 때문에 빈집 관리의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필수 주거 서비스와 인프라를 어떻게 유지하고 제공할 것인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농촌 주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너무 급하게 쫓기면서 스킬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와 계신 여러 저명하신 대가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저한테는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